자, 늦은 시간 이어서 사기 강박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 사기 강박도 취소 사유입니다. 사기를 당하든 강박을 당하든 당하면 취소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겠죠. 사기 치는 쪽과 사기 당하는 쪽. 일단 사기를 당한 쪽이 표의자입니다.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인데 갑이 의사 표시를 할 때 정상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못했죠. 왜냐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혹은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 의사 표시를 하지 못했고, 그럼 이제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라면은 이건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한 계약이죠. 그래서 일단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일단 이 계약이 유효였더라도, 이 경우 사기 강박을 당했던 표의자는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고,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였던 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자, 일단 먼저 개념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기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망이 바로 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사기가 뭐냐? 이거는 표의자에게 뭔가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것, 즉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게 바로 사기, 기망입니다.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 행위들을 말하는 거다.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강박을 좀 보겠습니다.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게 강박이에요. 뭐를 고지하는 게 강박이라고요? 해악을 고지하는 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그냥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강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강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했어야 했는데, 요 사례에서는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기 때문에 강박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1번.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다가 공동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이거는 진실을 숨기는 겁니다. 이런 걸 부작위라고 하고, 이것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때 2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기망했던 게 인정됐을 때, 자, 분양계약자 같은 경우는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를 해도 되고요. 취소를 원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줄에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사기 친 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냥 뭐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둘 다 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시가가 나오면 기망이다, 기망 아니다? 기망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3번에 교환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기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단락도요. 첫째 줄 중간에 시가를 묵비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줄 중간 상대방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법적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 간섭이 사기를 말하는 거죠. 사기친 걸로 볼 수는 없다. 자, 그리고 5번처럼 자기 소유 목적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고지했죠. 이것도 사기는 아니다. 6번. 자기 소유 목적물을 시가보다 좀 높게 고지했다는 거죠. 사기 아니다. 불법도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역시 좀 높게 고지했나 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 표현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시가란 단어가 주요 키워드죠. 나왔다 그러면 다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하는 거. 이런 다소 과장 나오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조금 속인 겁니다. 조금 속인 거. 네, 이건 이제 기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9번. 강박을 당했는데 강박 때문에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다라고 나오면 이런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 등장했을 때는 취소 사유를 넘어서서 그대로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무효. 너무 심각한 강박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강박 같은 경우는 자, 강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박을 당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그냥 일반적인 강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자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유 있죠,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강박이 적당한 강박이에요. 일반적인 강박이에요. 이러면 제한받은 정도니까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강박. 근데 만약에 강박이 나왔는데 이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고요? 완전 박탈했다고요? 완전히 박탈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강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넘어서서 그냥 그대로 무효라는 거죠. 무효.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효력을 보겠습니다. 효력. 상대적 취소입니다.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상속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상속인이라서 보호받는 제3자로 봐야 돼요? 당사자로 봐야 돼요? 당사자로 봐야 되고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입니다. 자, 사기강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상대방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강박이다. 일단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맞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아 넘긴다. 근데 이 토지가 시가 한 10억 상당의 토지인 거죠.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팔아 넘겨요. 을한테 이렇게 팔아 넘겨요. 근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대금은 자, 갑이 돈 받은 거는 뭐 한 6억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10억짜리를 6억만 받고 판단 말입니까? 왜냐 하면은 갑이 공사를 당했거든요. 자, 제3자로부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혹은 강박을 당해가지고 10억짜리 땅을 6억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 제3자는 사기 강박을 한 거지만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잖아. 그리고 무과실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라는 거는 을하고 병하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몰라. 우리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몰라요. 그럼 이 경우는 갑이 을 상대로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병한테서 뺨 맞고 을한테 화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기 강박은 제3자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이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갑이 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는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계약은 을하고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을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을하고 병이 알 때입니다. 아는 사이. 을하고 병이 아는 사이고, 을이 병한테 시켜서 야 네가 가서 사기 쳐라, 네가 가서 강박을 해라, 그럼 내가 땅을 매수할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내용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보시면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고, 둘째 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악의 혹은 과실 있을 때 그때 한해서만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3번 단락 내려갑니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상대방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거죠. 4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 표시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씁니다. 무과실이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과실이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알지 못한 때라고 되어 있죠. 알지 못한 때라는 거는 상대방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라는 거죠. 상대방 선이 무과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이 무과실. 자, 5번 내려갑니다. 제3자의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한테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의자 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던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인 을한테다가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러니까 둘 다 영향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안 해도. 그죠?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6번처럼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굳이 취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하지 않고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그리고 제3자 사기 강박과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는 겁니다. 자, 대리인 사기 강박 같은 경우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 대리인은 대리인 당사자 지위를 가질 뿐 제3자가 아니죠.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병이 을의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 그럼 을은 본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의 대리인 병이 갑한테다가 사기나 강박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을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본인 을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을과 대리인은 당연히 아는 사이라서 모르는 사이라서 이 둘이는 한 통속이라는 거죠. 한 통속. 아니 근데 아무리 을이 본인이라고 해도 을이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무과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능력한 거예요. 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이건 무능력한 거고 그래도 너는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당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대리인이 가서 갑한테 사기 강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을이 갑한테다가 사기 강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황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갑은 을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번에 보시면은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을에게 내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갑을병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책하고 똑같이 바꿀게요. 자, 지금 현재 첫째 줄 잘 보시면은 갑의 대리인 을이죠, 그죠? 그럼 대리인, 사기친 대리인이 을이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갑, 대리인 을, 사기 당한 사람이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을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그리고 지금 첫째 줄 끝에 갑이,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때 병은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 그냥 언제나 문제없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례도 볼 필요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을 좀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일단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의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도달이 뭐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라 그러죠. 자, 그 동그라미 2번 단락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자, 밑에 그러면 도달이 뭡니까? 도달은 동그라미 3번 단락,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도달입니다. 자, 밑에 5번입니다. 의사표시 발송이 됐고요. 도달하기 전이다. 그럼 철회 가능해요. 반대로 의사표시가 도달해버린 후라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 도달이 됐죠? 그럼 마음대로 철회해요? 철회 못해요? 철회 못하죠. 도달 후는 철회 못한다. 자, 내려갑니다. 통지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경우죠. 자, 6번입니다.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하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사망 혹은 제한 능력자 되어도 그 의사표시 영향 있어요? 영향 없어요? 영향 없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죠.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8번 두 개 합쳐놨습니다.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은 없다. 자, 9번은 함정 지문을 넣어놨죠. 통지를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가 됐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문장이죠. 법정 대리인이 알았냐 몰랐느냐는 의사표시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수령 능력이 없잖아요. 자,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 날렸단 말이에요.
을한테 의사표시를 요렇게 날렸습니다. 근데 얘가 의사표시 받는 얘가 제한능력자였던 거죠.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는 수령능력,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수령 능력 자체가 없으십니다. 제한능력자한테 이렇게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도달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이 경우에 을한테 의사표시가 도달됐더라. 의사표시가 도달이 물리적으로는 되었다 하더라도 표의자 갑이 야 도달된 거 맞잖아. 이거 도달된 거 아니야? 라고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한능력자가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달 주장 못하는 거예요. 을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도달 주장할 수 있냐? 제한능력자의 보호자 있죠, 그죠? 법정 대리.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안 후라면, 법정 대리인이 안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표의자 갑은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 맞잖아 라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갔다 와보죠. 자, 일단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은, 자, 19페이지 왼쪽 위에 3번에 보시면은 의사표시에 지금 수령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셨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표의자가 이 제한 능력자한테다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한 능력자한테다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2번 단락도 보죠. 청약을 발신한 후에. 그리고 도달하기 전에 청약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당했으니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둘째 줄, 그 법정 대리인은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했던 청약자가 상대방한테다가 야, 도달된 거 맞잖아. 도달을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 전 페이지 가보세요. 이 전 페이지에서 18페이지 하단부에 왼쪽 밑에 9번 같은 경우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고요.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 되셨다고요.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 된 거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그냥 헷갈리라고 억지로 쑤셔 넣은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라고, 나쁜 놈들. 그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고 나발이고 상관없,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냥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은, 자, 이번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 거, 판례. 자, 첫 번째 판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 거절한 거. 충분히 이 통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가 거부해버린 거죠. 그럼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있었죠. 이런 도달이라는 거예요. 도달. 그죠? 국회의원들 시간 끌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이제 그 소송 늦추려고 자꾸 이제 통지서 안 받고 시간 끌죠. 그죠? 나쁜 놈들. 자,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일부러 거절을 한 거라면은 도달로 간주시킨다라는 판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한테 도착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했다면 이거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받은 거니까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내용 증명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 우편을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 4번은 내용증명 우편물 말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도착됐을 때 그 수신인의 사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5번의 보통 우편, 5번 단락의 보통 우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내로 도달했다고 추정하기 힘들죠. 보통 우편은. 우표만 갖다 붙인 거 다음 페이지요. 자, 3번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공시송달이요. 4번 공시송달. 자,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상대방의 소재를 모릅니다. 그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따라서 송달시킬 수 있다는 거. 자, 5번 사례.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을한테 발송했다는 겁니다. 밑에 1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도달이에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에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고 나서 을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으셨군요. 자, 이때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을이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제한능력자라는 거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 수령능력 없지요? 그럼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달 주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안 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대리제도 앞에 조금만 보고 오늘 일단 정규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왜요? 가지 말까요? 자, 밑에 자, 일단 1번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이 사자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죠. 심부름꾼. 표정이 너 이렇게 달리냐 이런 표정이 있는데 안 돼. 달려요. 진도가 딸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5월, 6월 과정 동안에 맞나? 5, 6월 과정 맞나? 네? 5, 6월 과정 동안에 저는 이제 9주를 다 채워서 수업한단 말이에요. 저만 유일하게. 모르셨죠? 모르셨죠? 저는 9주 동안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하는 거죠. 그 강의로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자, 사자. 얘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죠. 심부름. 사자하고 대리하고 달라요. 자, 대리라는 거는 대리도 뭔가 시키는 거고 사자도 시키는 거예요. 사자.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대리인 같은 경우는 뭔가 권한을 가지고 얘는 의사를 결정해요. 의사 결정을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한테는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 그냥 심부름이 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 결정을 안 해요. 의사 결정을 안 해. 그러니까 얘한테는 권한이 있어 없어? 권한 없죠. 사자는 뭐 하는 건데요? 그냥 심부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야, 저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그때 당시 학교 앞에 문방구에 담배를 팔았단 말이에요. 가서 담배 한 갑 사오거라 라고 하면 그건 사자예요, 대리예요? 대리예요. 어떤 담배를 살 것인가? 어떤 담배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담배 사오라 그랬잖아. 담배 사오라. 그럼 결정해요, 결정 안 해요? 가서 결정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 근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야 가서 88로 한 갑 사오거라. 그럼 그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사자.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본인이 내려서 딱 시키는 거 딱 이렇게 명확하게 했을 때 그때가 사자가 되는 거고, 나름대로 현장 가서 의사결정하는 게 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리는 현장 가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심부름꾼, 얘는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의사 결정 안 한다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또 필요가 없지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사자도 행위 능력 필요 없죠. 사자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죠. 네? 그냥 숨만 붙어 있으면 너는 그냥 심부름꾼 할 수 있는 거죠. 숨만 붙어 있으면. 자, 내려갑니다. 2번 대리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권 범위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일단 밑에 보존 행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이용 행위라고 보이시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대리권 제한이 나와 있는데, 자, 처분 행위는 따로 안 나와 있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일단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근데 2번처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고 그건 아니죠.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는 거죠. 이거 보존 행위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 있죠. 그 등기 쳐가지고 권리를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의 뭔가 특별 수권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자, 내려갑니다. 그럼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자, 동그라미 4번 아까 봤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5번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는 거죠. 일단 지금 매각하는 거니까 이거 처분행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포도를 관리하고 있죠. 포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가 지금 거의 상해가고 이 포도가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냅둬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포도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이 포도에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보존시켜야 된다. 그럼 포도를 처분했다고 봐야 돼요? 가치를 보존했다고 봐야 돼요? 가치 보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행위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소를 제기해서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멸 시효에 걸리는 건 채권이거든요. 본인 갑이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소멸 시효가 진행하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없어지죠? 10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지금 소멸시효가 진행한 지 9년 됐어요. 그럼 이거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은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본인 갑의 대리인을이 야, 채권 이름 납두면 없어지잖아 라고 하면서 채무자인 상대방한테다가 돈 갚으시라고 소송 걸어서 청구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돈 갚으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던 게 뭐가 되죠? 중단이 돼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갑의 채권이 소멸이 돼요. 채권이 보존이 됐어요. 채권이 보존이 됐죠. 보존이. 그래서 이것도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다가 모두 다 이득이 되는 거라서 무제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이용행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용행위는 뭔가 수익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세 수익을 만들기. 아니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 이자 수익 만들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7번에 수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용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8번에 보시면은 원래 무이자 소비대차였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너 왜 이자 안 내냐? 너 이자 내 하면서 이자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라는 계약 자체가 바뀌진 않았죠. 성질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를 받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럼 본인한테 이득이 생긴 거고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을 찾아서 높은 금리로 개인한테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행 예금하고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은행에 돈 잘 넣어놨는데 그 돈 빼가지고 개인한테다가 빌려주면은 사채놀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질 같아요? 성질 달라요? 성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대리권 제한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시부터 하면 될까요? 예, 3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